1시간 안에 연구소로 집결하시오. 최고위급 긴급 회의입니다. 김여정의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2024년 7월 한밤중에 울린 전화 한 통이 한 북한 핵무기 과학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한밤중 비밀 회의실에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는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신다면 같이 행복해요, 환영해요 응원 한마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7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더군요. 저는 평양 중구역 당 간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서 외국 물리학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아내 명희는 벌써 잠이 든 뒤였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야경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각에 전화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한밤중 전화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그러셨습니다. 성호야, 6.25 때도 한밤중에 인민군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갔단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성호 동무이십니까? 차갑기 그지없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김여정 동지 비서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연구소로 집결하시오. 최고 위급 긴급 회의입니다. 차량은 이미 댁 아파트 앞에 대기 중입니다.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실로 들어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연구소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명희는 눈을 뜨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아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한밤중 호출이 뭘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다는 걸요. 서둘러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과연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운전기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7월 평양의 밤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이 길을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었는데 20년 전 29살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가과학원 핵물리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었죠. 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우가 나라를 지키는 과학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차가 연구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건물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3층 대회의실에 들어가자 30명쯤 되는 과학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죠. 북한 핵무기 개발의 최고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정각자정,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여정 동지는 표정 하나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고 뒤로 보위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앉으시오. 차갑고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단상에서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게 닿았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동무들, 최고 존엄께서 직접 지시하셨소.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술핵 탄두 소형화 프로젝트를 석 달 안에 완성하시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석 달이라니 말도 안 되는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김여정 동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옆자리 김 박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2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뒤를 봤습니다. 다른 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무서운 회의가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8시에 연구소로 출근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제 연구실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 연구실인 김 박사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김 박사는 항상 문을 닫고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구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뒤지고 서랍을 열고 컴퓨터를 분해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있소? 보이부원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흘 전 김 박사가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하시오. 요즘 내부 검열이 심상치 않소.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 박사가 새벽에 집에서 연행되었다고, 부인과 대학생 아들까지 함께 끌려갔다고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더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20년 지기였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와 결혼식 때 서로 주례를 서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축하했던 사이였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족까지 모두요. 오후 2시 전체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강당에 1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모였습니다. 단상에 김여정 동지가 나타났습니다. 동무들, 우리 가운데 반역자가 있었소.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철수 박사. 그는 외국 간첩과 내통하며 우리 핵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소. 이미 처리되었소. 처리되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무들은 각성해야 하오. 언제든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틀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비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20명 정도의 핵심 과학자들만 모였고 김여정 동지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오늘 동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으로 위협하며 주민들을 내쫓고 있었어요. 전술핵 실험장 확보를 위한 주민 이주 작업입니다. 다음 장면은 핵실험이었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였습니다.
마지막 장면. 병원의 방사능 피폭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헐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예상 피폭자 327명, 사망 예상 56명. 숫자였습니다. 그저 통계였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현실이요. 위대한 조국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희생이요. 필요한 희생.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딸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내 손에 피가 묻었구나. 우리가 6.25 때 흥남에서 피난 온 건 살기 위해서였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란다. 너도 살 길을 찾아라. 저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과학자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창밖에는 여전히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김 박사 사건이 있고 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우리 집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 명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가 오늘 대학에서 사상 검열 대상자로 지목됐대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막내딸입니다. 23세 예쁜 나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과에 다니고 있었죠. 그 착하고 순한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상 검열을 받는단 말입니까? 대체 왜?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아버지인 당신이 외국 논문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서방 자료에 너무 자주 접촉한다고. 그래서 가족들도 조사 대상이 됐대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 제 탓이었습니다. 핵무기 연구를 하려면 외국 논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 딸에게까지 화가 미친 겁니다. 그리고 진혁이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진혁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26살에 군 복무 중이었는데 평양 근교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진혁이가 최전방 포병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대요. 다음 주에 떠난대요. 최전방이라니.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게다가 요즘 남북 관계가 얼마나 긴박합니까? 우리 아들을 거기로 보낸다는 건 사실상 죽으러 보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밝고 씩씩하던 우리 딸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얼굴이 엉망이었거든요. 아빠.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더니 흐느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괜찮을까요? 오빠도 최전방으로 가고 나도 학교에서 감시당하고.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여정 동지 비서실이었습니다.
박성호 동무 내일 아침 9시에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보이부라니.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다는 그곳 말입니다. 김 박사도 거기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마침 집에 온 아들까지.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도망갑시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는 아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 우리 탈출하자.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탈출하기로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끝내고 나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검은 승용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보이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을 포함해서 딱 72시간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외화였습니다. 달러로 35,000불이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특별 성과금을 받을 때마다, 외국 학회에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모은 건 탈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제 정말 그 만약의 상황이 온 겁니다. 아내도 일어나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20년 전 제가 결혼할 때부터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꼭 살아서 넘어갑시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받지 않으려면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야 했으니까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강원도 실험장으로 출장 가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핵무기 실험장이 있는 강원도는 북중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두만강까지는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옛날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연구소를 그만두고 지금은 무역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중국 쪽에 연결망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뒤편 조용한 곳에서 만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 쪽으로 사람을 빼내주는 브로커를 아는가? 그 친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살피고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동무, 조심하게.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될 거야.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거야. 한 사람당 1만 불은 각오해야 해. 사람 한 명 목숨값이 1만 불이라니.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4만 불입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경로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4명이 함께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니까요. 저는 강원도 출장을 가는 척하고 먼저 국경 지역으로 가고 아내와 아들, 딸은 하루 뒤에 각각 다른 이유를 대고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상류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언덕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산소에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라 사방이 어두웠지만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 성우가 이제 이 땅을 떠나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죠. 살 길을 찾으라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하려 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살아온 이 땅을 떠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조상님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소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평양 대동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고 아침 운동 나온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현관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하나 꼭 껴안았습니다. 사흘 후에 꼭 만나자. 꼭 살아서 만나는 거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이 진짜 광복을 향해 떠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었던 겁니다. 강원도 출장을 핑계로 평양을 떠난 지 이틀 만에 저는 두만강 상류 어느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 근처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죠. 밤 10시쯤 되어서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얼굴은 피곤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모두 무사히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브로커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건너야 합니다. 그 시간이 국경수비대 교대 시간이라 10분 정도 틈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강을 건너야 해요. 겨우 10분이라니. 50대인 저와 아내, 그리고 20대인 아이들이 7, 80 미터나 되는 강을 10분 만에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자정이 넘어 우리는 두만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7월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서 수위가 높았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아득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끔씩 국경수비대 초소에서 비치는 불빛만 무섭게 강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고 아들은 동생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수심이 점점 깊어져서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물살이 새서 자꾸 휩쓸려 내려가려고 했고 발밑 돌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환한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초소에서 손전등을 쏜 겁니다. 설아, 거기 누구냐? 국경수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습니다. 빨리,
뛰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물 위를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제 옆으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겁니다. 발을 헛디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진혁이가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잡았어요. 진혁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앞서 나갔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수비대원들이 강변으로 뛰어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물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쪽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의 동료였습니다. 빨리 손 잡으세요. 저는 딸을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수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강변에 올라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나서 우리는 중국 조선족 브로커가 마련한 차를 타고 연변 어느 마을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면서도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저 서로의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연변 어느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집 지하실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이 나왔는데 넓이가 고작 10평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거기에 우리 가족 4명이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6개월이나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박 선생님은 북한 핵심 과학자 아닙니까? 김여정이 직속이라고 하셨죠? 북한에서 지금 당신을 찾느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중국 공안도 북한 요청을 받으면 움직이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박사가 실종되었을 때 보위부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찾아다녔는지 저는 봤습니다. 저는 김 박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저를 그냥 놔둘 리가 없었죠.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10평짜리 지하실에 4명이 갇혀 지내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정도였고 환기가 안 돼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중국 공안이나 북한 요원에게 발각될까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좁은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23, 26의 젊은 나이에 햇빛도 못 보고 갇혀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특히 딸 수진이가 심하게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딸을 안아주며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돈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한테 주는 돈, 이 지하실 사용료, 먹을 것 사는 돈. 3만 5천 불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돈을 세어보며 걱정했습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위층에 사는 조선족 할머니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드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핏줄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6.25 때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남쪽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았대요.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지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먼 타국 땅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니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위층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중국말이 들렸습니다.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나온 겁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지하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위층에서 조선족 할머니가 큰 소리로 중국말로 뭐라고 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안이 간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공안들이 이 동네를 수색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중요한 사람이 탈출했다고 난리래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김여정이 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 한국 선교사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제가 한국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중국 지하실에서 5달을 숨어 지낸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목사님이 급히 지하실로 내려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이 동네를 다시 수색할 거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짜 여권 4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라오스로 가는 겁니다. 라오스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였죠. 만약 공항에서 발각되면 그대로 북한으로 송환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목사님이 마련한 차를 타고 심양공항으로 향했습니다. 5달 만에 처음 밖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새벽이라 아직 어두웠지만 그래도 밖 공기를 마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짜 여권을 내밀 때 직원이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더군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심사관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선 아내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더니 돌려주는 겁니다. 통과하세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항을 통과한 겁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살아남는 거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을 날아서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스 경찰 2명이 우리를 세우더니 여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듯 우리를 쳐다봤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과 함께 온 현지 한국인 목회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경찰들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차에 타세요. 지금 당장요. 우리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경찰들이 뒤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운전하시던 목회자님이 엑셀을 밟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대사관까지만 가면 됩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땅이니까요. 비엔티안 시내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왔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 진혁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태극기가 보여요. 정말로 저 멀리 한국 대사관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에서 태극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태극기 아래로 가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차가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대사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2024년 12월 저희 가족은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로비로 나오는데 환한 불빛과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과 북의 말이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북한 뉴스를 볼 수 있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마트에 가서는 물건들이 넘쳐나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딸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평양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산소가 있는 그 언덕, 대동강변 버드나무, 그리고 북에 남겨둔 동료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산소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꼭 평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 그날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가 있었습니다.